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현근택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봄이 왔습니까? 네, 봄 왔습니다. 봄이 그렇죠. 노래를 부르냐. 근데- 당황했어. 봄은 왔는데 살짝 춥죠? 봄 같지가 않아. 진짜 출래 불사추냐. 어. 이 전쟁이 끝나야 봄을 좀 그러니까, 느끼지. 예. 이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예. 마음은 계속 추울 것 같아요. 김영남 의원이 네. 주식이 많아요. 아유 없어요. 조금 있어. 조금. 정말. 코스피 빨리 전쟁 확인해주세요. 때문에 코스피. 지금 주가 많이 코스피가 떨어진 거 빠져가지고 아니야? 지금 봄이 안 온 거예요. 아. 지금 이게 막 이제 올라가야 이제 봄 예, 기운을 봄이 느끼는데 그래도 조금 살짝 어제는 회복한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많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이제 빠질 때 많이 지금 떨어졌죠. 전쟁 중이라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빠질 때 많이 빠지니까 약간 예. 이제 어쨌든 6천이 언제 되냐가 오기 전에 예. 물어보니까 전쟁 끝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쟁 끝나면 네. 6천 갑니까? 시그널이 6천 선이에요. 6천 선 회복해야 되거든요. 예. 전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6천까지는 회복이 아마 회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끝나는 거는 통상 이제 당은 어느 일방 맘대로 하지. 하지만 끝내는 거는 종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합의가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란에서 근데 합의의 조건을 내세우긴 했습니다. 아, 예, 예. 합의의 조건을 내세운 것은 그 더 이상 침공이 불가능하게 해라 이제 이런 건데 그런 조치를 미국이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전쟁 배상금 얘기도 네, 배상금. 했잖아요. 이란 대통령이 예.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운 건데, 그러니까 재침공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과 네. 전쟁 배상금. 근데 미국이 여태까지 전쟁을 한 경우에 네, 배상금을 주고 끝낸 경우는 제 기억에 없죠. 한 번도 없어요. 미국이요. 그거는 배상금은 명백히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배상금을 줄 리가 없거든.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네. 안 받고 끝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쉽게 안 끝날 거고 이게 미국에는 이른바 파월 독트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시 행정부 때 국무부 장관을 했던 그 콜린 파월이 네. 만든 독트린인데 콜린 파월은 원래 미국 합참 의장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인 중에 최고위직을 지내고 이제 마지막 공직으로 네. 국무장관을 지냈는데 이 사람이 내세운 전쟁을 개시할 때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이게 명분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네. 등등등 하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구 전략이 명확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낼지를 명확하게 계획이 섰을 때만 예. 공격을 개시해야 된다라는 게 파월 독트린의 내용인데 이번 전쟁은 그게 안 보여요. 네. 이게 어떻게 끝내겠다는 거야. 출구 전략이 안 보인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 돌아가는 거 보세요. 미국 전쟁부 장관. 그게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헤그세스라는 맞아요. 사람이 지금 이 와중에 기자단에서 찍은 사진이 자기 얼굴 예쁘게 안 나왔다고 브리핑에 사진 기자 배제시켜 버렸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공한 사진만 써라. 써라. 전쟁부에서 찍어서 제공하는 사진에 골라 써라. 말도 엄청나게 거칠게 하고 있어요. 원래 장관감이 못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군 경력도 일천해요. 네. 소령으로 예편은 하고 이제 폭스뉴스 진행자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눈에 들어가죠. 픽돼서 네. 전쟁부 장관 하고 있는 건데 전쟁 중에 자기 사진이 매력적으로 안 나왔다고 지금 사진 기자 브리핑룸에 못 들어오게 하는 장관이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니 이게 네. 제대로 돌아갈 리가 그러니까요. 있나요? 네, 의원님 전쟁 배상금 말고 우리가 광고 제때 안 해서 광고 배상금 그건 큰일이죠. 광고 먼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미 고민의 핵심은 화장으로도 잘 안 가려지는 진하고 딱딱한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디 메르가 진행한 기미상궁 체험단의 실제 2주차 후기들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체험단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였던 그 진한 기미 테두리가 눈에 띄게 흐려졌다는 겁니다. 기미는 사실 그 경계선만 부드럽게 옅어져도 얼굴 전체가 훨씬 맑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제 3월이잖아요. 봄햇살 아래 서면 기미나 잡티가 더 도드라져 보일까봐 걱정들 되실 텐데요. 실제로 이 제품 써보신 분들은 모임 나갔더니 어머 안색이 왜 이렇게 좋아진 거야? 피부 환해졌다 이런 소리를 매일 듣는다면서 정말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겉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독자적인 펩타이드 기술과 비타민C, 글루타티온이 피부 근본의 힘을 길러준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디메르가 3월 봄맞이 특별 혜택으로 기미 키트 집중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앰플과 크림 세트를 79,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했는데요. 불만족하시면 100% 환불 보장입니다. 지금 070-7791-7110, 070-7791-7110으로 전화하시거나 검색창에 주디메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바르시고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봄에 또 친구들하고 나들이 많이들 가실 텐데요. 어머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안색 좋아졌다 이런 칭찬 꼭 받으시고 주디메르 덕분이야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취재 편의점에서 팔더라. 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동 상황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저희 동네 기름값이 오늘 보니까 좀 내려갔더라고요. 네. 100원이 빠졌어요. 네. 네. 최고가 가격제 영향이죠. 그러니까 예. 최고 가격제. 아유 우리 현 변호사님 목소리 좀 힘드시구나. 갔습니다. 예, 네. 제가 요즘 막 현근택 변호사님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약간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뭐 네. 이러다 보니까 조금 네. 목이 갔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그냥 계속 지금도 끝났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일방 선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혼자. 예. 그리고 전쟁- 이제 아마 이렇게 역할할 거예요. 네. 공중전은 이스라엘 니네가 하고 지상전은 쿠르드족이 하니까 네. 우리는 그냥 정보 제공만 어. 위성하고 이제 조기 정보 이런 거 띄워가지고 예. 야 어디에 누가 간다 빨리 쳐라 그러면 이스라엘 니네가 쳐라 그러고 예. 야 지상은 야 니네가 쳐라 그러고 예. 아니면은 이제 무기만 공급해주는 지금 직접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런 치고빠지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은 본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아까 지금 배상금 얘기도 했는데 네. 줄 돈은 있어요. 돈으로 안 줘도 네. 그 동결해놓은 자산이 있거든요. 음흠. 그게 한 60억 달러인가 된대요, 카타르에. 그거 뭐 조금 풀어줄게. 그렇군요. 대신 돈은 가져는 거잖아요. 내 돈은 아니지만 원래 일한 돈인데 예. 묶어놓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예. 묶어놓은 돈 그걸로 가져가. 이거 배상금은 아니야. 니네 돈 원래 주는 거야. 그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아니 뭐 전쟁 합의해 주니까 뭐 주나 보다 이럴 예. 거니까. 아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오폭이었다는 거잖아요. 아, 이란의 학교에, 예, 예, 학생들 초등학교. 예, 무려 175명의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미군의 오폭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최소한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책임지는 뭐 사과라도 하든지 뭐 네. 어떤 입장을 애들이잖아요. 예. 아이들이 그렇게 그 지금 요새 애 낳기도 힘들고 다 전 세계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힘든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은 그냥 넘기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예. 저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뭐 이란 정부, 뭐 미국은 종전선언을 또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네. 이란이 계속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버리면 예. 이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거기다가 만약에 정부 대 정부 간에 뭐 드라마틱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네. 이 이른바 외로운 늑대형의 테러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제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겠냐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있지. 네. 탈레반, 그렇죠. IS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그렇죠. 네, 문제가 그 국제사회의 위험적 요소가 예. 도래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불안 요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뭐 정부 군 간의 전투는 중단되더라도 저는 네.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렇죠. 그 군사 공격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보면 루비오 국무장관이 얼떨결에 진실을 토로했지만 얼떨결에 정말 이스라엘한테 코 껴서
전쟁 시작했다가 예. 이 출구 전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예. 예. 근데 미국 사회 안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나 비판이 좀 있고 뭐 가야 될 것 같은데 11월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너무 멀었어요 중간 그러니까. 선거가. 바로 있으면 그래요. 모르겠는데. 아직 3월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전쟁 갈 일은 없고 미국이 뭐 아시다시피 군사 복합체고 계속 어찌 보면 전쟁을 해야 되는 하면서 이제 그거를 그렇죠. 계속 산업을 키워가는 구조로 돼 있어서 또 뭐 정치 자금이라든지 후원도 계속 그러니까요. 하고 있으니까 예. 이 미국에 참 그렇다고 또 이란이 잘하느냐. 그것도 그렇죠. 아닌 것 같고 이란도 지난번에 그 민주화 시위 나오고 했을 때 뭐 수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참 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 전면 시행합니다.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저에게. 대통령 신고센터 열었어요. 예, 저에게 바로 X로 신고해 달라라는 겁니다. 저희 동네는 일단 100원은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는 유가가 지금 100달러, 150달러 얘기하는데 200달러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의 직격탄이. 아, 그럼요. 일단 비료값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비료 생산의 상당 부분의 그 원재료는 그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거의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가 이제 국제 유가를 보통 3개 정도를 대표적인 지표로 얘기하잖아요. 네. 요새 많이 언급되는 서부 텍사스유, 그러니까 WTI 그리고 브렌트유. 네. 이거는 이제 북해 쪽에서 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동 석유가 주로 거래되는 두바이유인데 네. 두바이유는 벌써 130불 넘었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 물류가 원활치 않으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리빨리 생산한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니까 네. 쿠웨이트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이미 감산에 들어갔잖아요. 네. 이게 전쟁이 지금 2주 됐는데 예. 일주일 지속될 때마다 뭐 10불, 20불씩 계속 오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란이 지금 큰 소리 뻥뻥 치듯이 국제 원유값이 200불 되잖아요. 네. 못 버텨요. 버틸 수 있는 경제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예. 못 버텨요. 그렇게 되면 일단 물가가 팡 하고 튀어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 채권값은 폭락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국제 유가를 최대의 공격 무기로 삼는다. 삼고 있는 거죠. 이란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유가가 이 전쟁을 종식하는 최고의 결정체가 될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그런지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그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민생 물가와 관련해서 정부가 모두 뭐 보니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란, 쌀, 고등어, 돼지고기, 라면, 빵 뭐 등에서 23개의 품목에 대해서 물가 관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실제 동네에서 막 다녀보면 물가 문제 많이 얘기하십니까? 기름값이 일단 많이 올랐죠. 유가. 예전에 막 가득 넣으면 한 뭐 저 같은 경우는 7, 8만 원인데 요즘 10만 원 정도 넣어야 되는 것 같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가가 오르면 모든 게 다 오릅니다. 운송비도 네. 뿐만 아니라 화학 제품도 다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동되어 있는 제품이 많죠. 그래서 아마 이제 추경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예전에도 아마 우리가 언제더라 윤석열 정부 때도 추경을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기름값 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때도 유가가 확 튀었거든요. 네. 그때도 아마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이제 유가 보조금 이런 데 네.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추경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물가 부분은 물론 이제 당장에 모든 거를 뭐 다 정부에서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대통령이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단합 같은 거 이런 네. 거 좀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유가처럼 어찌 보면 실제 시장 가격보다 많이 오르는 것들을 지원하는 거라서 지금은 지금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아마 한 60, 70% 정도는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90% 이상 95%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영향을 받는데 빨리 끝나야죠. 일단 비축유가 우리가 한 두세 달치 정도 되죠. 비축유가. 그 정도 선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이제
208일치니까 거의 7달치라고 7달치 정도에. 하는데 예. 그게 약간 실제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그래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보다 좀 적다는 거죠? 예, 예. 보통 한 200일분 정도 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군요. 뭐 크게 사실은 심리적인 거지 뭐 200일 동안 지속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군요.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는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니까 예. 또 호르무즈 해협을 다 통해서 오니까 걱정은 많이 되죠. 그렇군요. 네. 자, 20분 지나고 있어서 오늘 뭐 다뤄야 될 의제가 네. 많아가지고요.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살님께서 지금 배송 오신 배달 기사님 말씀이 이놈들 아직 안 바꿨다고 하네요. 많은 신고 바랍니다. 예, 대통령께도 많은 신고 바라시고요. 우리 동네 주유소 감시는 예,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서 하셔가지고 X로 빠르게 신고해 주시면 또 정부에서 바로바로 점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론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NBS 조사에 이어서 오늘 갤럽 조사 나왔는데요. 전주 대비 1%포인트 국정 지지도가 올랐습니다. 대통령 긍정평가 66%, 부정평가도 1%포인트 내려서 24%로 기록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도에서는 75%가 대통령 잘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16%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경북에서 잘하고 있다 49, 잘못하고 있다 33, 그다음에 부울경 잘하고 있다 57, 잘못하고 있다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주 전라는요 잘하고 있다 83, 잘못하고 있다 9, 대전 충청은 잘하고 있다 71, 잘못하고 있다 19. 수도권도 잘하고 있다가 대체로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평가 경제 민생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20. 어제 NB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17% 찍었는데요. 갤럽에서는 20%로 집계가 됐습니다. 민주당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2월 4주차 때는 43%였고요. 그 다음에 3월 첫 주차가 46, 그리고 이번 주에 1%포인트 더 올라서 47%. 그리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2월 4주차 때 22에서 계속 하향 곡선 계속 그리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계속 고공행진. 오히려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일주일 단위로 발표되니까 항상 오차범위 내가 통상의 경우인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경향. 그리고 반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계속 내려가고 이제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닥으로 기는. 근데 기는 것도 완전히 수평으로 기는 게 아니고 하향하면서 그렇죠. 이제 네. 완만하게 내려가는 게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이 선거가 이제 8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걱정이 되는 거는 너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서 조금 자만하다가 오만하면, 실수가 네. 나오지 않을까. 예.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방금 전에 속보 나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생각한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 예,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기로 했는데 이쯤에서 그냥 집에 가기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현 예상 변호사님. 뭐 되던 거예요. 그 사태는 아마 돌더라고요. 아까 앞에 방송했었더니 어떤 그쪽 분이 얘기하던데 네. 할 거다라는 얘기하던데 일단은 뭐 여론조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 긍정 지지율은 어쨌든 지난주보다 지금 갤럽 기준으로는 1% 오른 거고 부정은 1% 떨어졌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1% 올랐고 국민의힘이 떨어졌다는 얘기 1%라도 그래도 어쨌든 추세가 약간 이제 우상향 우하향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당과 대통령이야 뭐 대통령 워낙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어디서나 이제 평가를 받는데 당 지지율이 저는 이제 관심이 많은데 네. 그전에 막 당내 뭐 합당이니 많이 분란이 많을 때는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았는데 네네. 지금 사실은 민주당은 그 약간 조용한 편이에요. 그래도 조용한 편이고 이게 빨리 이제 선거 국면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수라든지 아니면 주요 후보라든지 그러니까 선거 국면을 빨리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광역 후보들 정하고 뭐 의원들 정하고 이제 선거 그래서 근데 이제 선거 국면에서 당이 할 일은
메인 이슈를 자꾸 던져줘야 돼요. 공약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유가 이런 거 있으면 이거를 대통령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당은 이렇게 한다 해서 하나씩 이제 던지면 그게 대통령의 뭐 실적도 되지만 당이 뭔가 이슈를 주도해 가야 돼요. 선거 국면에. 왜냐하면 대통령은 선거를 할 수 없잖아요. 네. 당이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청래 이슈를 대표가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렇긴 하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똑같은 얘기도 네. 선거 국면에서는 당에서 나와줘야 당이 돼. 좀 주도를 해야 된다. 당이 주도해야 정책 돼. 의제를. 정책 예. 의제를. 그래서 예. 저는 뭐 이런 거, 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 다른 걸로라도 아니면 뭐 추경 이슈도 뭔가 당이 선거 국면에서 사람들한테 회자될 만한 이슈들을 자꾸 꺼내줘서 전해줘야 또 그러면 그 사실은 뭐 당이 가면은 그 다음에 광역 후보, 기초 후보 이렇게 쭉쭉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이 빨리 선거 시스템으로 바꾸고 이 이슈를 네. 조금 주도하는 구조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 NBS 여론조사에서는 T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9%,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25%. 네. 25. 물론 네. 이제 그 오차범위 아니지만 민주당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전주에는 28% 동률이었는데 지지난주에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오늘 발표한 갤럽 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21, 국민의힘 44 이렇게 집계가 됐거든요. 하루 차인데 왜 이렇게 큰 폭의 그 조사가 나오는 걸까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 또는 분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이게 여론조사 기관별로 조사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보통 1000샘플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배분을 하다 보면 TK 지역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100명이 안 돼요. 실제 그 지역별로 응답자의 총합은 뭐 대략 10분의 1 수준이니까. 그렇습니다. 96명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워낙 96명의 응답자가 지지율의 그 수치화를 나타내다 보니까 예. 이게 워낙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쪼개다 보면 샘플 수가 작아서 그렇죠. 100샘플이 안 되는 와중에 몇 명만 뭐 그건 이제 랜덤 샘플링해서 돌리는 거니까 전화를 네. 몇 명만 국힘 지지로 응답하면 지지율이 팍 올라가는 그럴 수 이런 좀 있겠네요. 한계가 있어서 에헤. 만약에 TK 지역만 해서 네네. 지역적으로 이제 전국 단위 조사를 하지 말고 예. TK 지역만 한정해서 뭐 1000샘플이든 2000샘플 하면 네. 그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저희가 아무래도 적확한 민심 확인을 위해서 카메라를 메고 현장에 가서 시민들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사실은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가서 면접 조사를 저희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근데 또 본의 아니게 그런 거 열심히 하는 네. 분이 있잖아요. 누구죠? 김재원 전 최고가 아. 선거운동 다니면서 네. 이게 라이브 켜놓고 맞아. 다니니까 예. 이게 여과 없이 이렇게 전달이 다 되잖아요. 전달이 되더라고요. 예.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대구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고 뭐 민주당을 확 지지하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또 국민의힘은 아닌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유보층이냐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이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뭐 선거 때 가면 그렇다고 또 민주당을 찍을 거냐만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지지하는 거랑 네. 또 다른 문제라서 그 사이. 그러니까 어쨌든 대구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쨌든 뭐 좋은데. 긍정적인 평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까지 지지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약간 네. 갈등 고민하는 게 그렇군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여론조사 뭐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뭐 여론조사를 그래도 신뢰하는 게 샘플의 뭐 수도 문제도 있지만 약간 그래서 대구가 지금 고민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에는 좋게 평가하는데 네.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여론조사 얘기 요 정도 하고요. 그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후보 등록은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는 참여한다. 근데 뭐 시민으로 참여할 거냐, 후보로 참여할 거냐, 뭘로 참여할 거냐, 뭐 없지 않냐, 뭐 당연히 어떤 의미- 후보죠. 예, 그래서 이제 후보죠. 그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했다고 하면 네. 이 형국은 어떻게 흘러가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오세훈 시장이 압박의 강도가 계속 세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저는 어제 저녁 6시 무렵에 이제 서울에 있는 그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들한테 응답하는 내용을 라이브로 들었는데 네. 오세훈 시장이 압박의 강도를 더 높여가려면
선거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앞뒤를 연결해서 들으면 누가 봐도 국민의힘으로 출마한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되죠. 왜냐하면 무소속 출마는 안 한다. 그렇죠. 무소속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했으니까. 그리고 뭐 그래서 후보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투표에 참여한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예. 오히려 출마 여부에 대한 모호성을 끝까지 더 갖고 갔어야 압박의 강도가 심해지는 거지. 네. 아니 누가 봐도 그러니까 어제는 오늘은 못한다. 등록 못한다예요. 못한다. 예. 그러면 내일은 내일 모레는 한다는 얘기네. 예. 자기 패를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오세훈 이미.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예. 그래서 저는 왜 저러나 오히려 사실은 처음부터 이거는 보이는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장동혁 지도부에서 내세운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오세훈 시장 측은 누가 봐도 정치적인 파워라는 면에서 게임이 안 돼. 네.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제가 보면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지만 네. 정말 정무 감각은 제로에 가까워요. 자기가 공관위원장 됐다고 칼자루를 줬다고 생각을 한 거지.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오세훈 내가 목을 칠 거야. 예. 이렇게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야전 사령관처럼 무슨 계엄 생각나는 옷 입고. 게임이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저게 싸움도 안 되는데 예. 오히려 이쪽에서 목을 친다고 그러다 자기 목이 날아간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박근혜 탄핵까지 간 거예요. 그때 당대표 했으니까.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어제는 좀 실수를 한 것 같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봤으면 네. 끝까지 출마할지를 언급하지 마. 언급하지 마라.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면 지도부에서 예. 뭐 우리 플랜 B도 있다 뭐 이런 예, 얘기 하고 했죠. 있잖아요. 예. 뭐 최근에는 예. 이낙연 전 예, 총리 총리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어제인가 뭐 장성철 예. 소장이 그 얘기를 하던데. 이낙연. 예. 그래? 특부상.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대응하는 거지. 뭐 딴 사람 내세우겠다 그러면 해봐라.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구시장 선거 질 것 같다. 충분히 개연성도 있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구시장 선거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끝까지 자기 주도의 싸움으로 몰고 갔어야 되는데 예. 너무 쉽게 출마한다는 얘기를 어제 해버렸어요. 뒷심이 너무 약하다. 네. 예. 너무 출마하고 싶은 거죠. 아니, 이게 약속 너무 때렸는데- 좀 하고 싶어. 약속 때렸는데 끝났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세게 뭐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네. 그 저런 결의서 얘기한 것도 사실은 오세훈이 자기 공으로 갖고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양평에서 아니라고 딱, 뭐 소주 예. 먹었다 이랬어요. 끝나버렸고. 예.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징계하는 거 다 철회하라든지 뭐 이렇게 예.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동혁은 앞으로는 징계 안 할 거예요. 사실은 선거 국면에 징계하면 선거 끝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여기 예. 지금 징계된 사람들이 한동훈 저 대구 갔을 때 같이 간 사람이라 예. 7명이라 현역 의원 예. 7명 징계해 보세요. 당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징계 못 해. 아예 원래 예, 못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던지니까 지금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태로 예. 저는 이제 오세훈은 등록 수순 날짜는 이제 서로 조율하겠죠. 예. 날짜는 이제 이 사실은 선관위 등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당에서 등록하는 건 언제 해도 돼요. 그렇죠. 10번 덜. 5월 달? 5월 며칠까지? 5월 14, 15가 본후보 등록이라서 예. 만약 경선 할 거면 그래도 좀 시간 줘야 되는 거고 예. 경선 안 할 거면 뭐 사실은 당에 선거 등록은 경선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등록한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등록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기등록한 후보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할 수 있는데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경선 날짜가 안 잡혔기 때문에 네. 경선 날짜 잡히고 나서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경선 날짜가 안 잡혔잖아요. 네. 추가 등록은 언제든지 할 아니 수 있어요. 근데 네. 정치판은 원래 그냥 힘센 사람이 정의해요. 그렇지. 그런 거 없어. 없어요. 거기 막. 지금 네. 윤희숙 전 의원 빼고 나머지는 이름도 못 누군지도 들어본 사람인데 네. 누군지도 모르는 네. 사람인데 거기서 뭐 이의 제기하고 항의한다고 그걸 누가 신경 쓰겠어요. 네. 야 이거 지금 후보 등록 안 하면 어쩌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거로 상황 정리되는 맞아요. 거지. 당내 절차는 예. 등록 뭐 10번 20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그래도 압박은 하고 있잖아요. 뭐 네. 이를테면은 뭐 인적 쇄신 해라라고 해서 뭐
실제로 이제 거론되는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장해찬, 뭐 박민영, 뭐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실제 그렇게 하겠냐? 아니 그리고 다 떠나서 장동혁 체제로 선거는 치를까? 아니면은 그 대표는 놔두고 이른바 혁신선대위를 네.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선대위를 꾸리는데 이것도 누굴 불러오냐? 김종인 위원장이 또 오나? 지금 그래서 어쨌든 오세훈 시장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장동혁은 이선으로 물러나고 혁신선대위 띄워라. 혁신으로 띄우겠죠. 이게 뭐 원래는 당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이제 직위를 같이 하는 건데 뭐 안 할 수도 있죠. 장동혁 입장에서는 괜히 선거 주도했다가 지면 책임져야 되니까. 아 그래 싹 당신 주도해봐. 빠져 있다가 나중에 전당대회 때 다시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혁신선대위원장은 누구로 할지 모르지만 지금 뭐 어쨌든 뭐 언론에 회자되는 분들 중에서 할 것 같아요. 뭐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받을 것 같고 김무성이나 지금 말씀드린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받을까요? 어쨌든 근데 방송 나와서 좀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중에서 한 사람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누가 혁신선대위를 누가 맡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나 뭐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장동혁 대표가 그건 못 받을 것 같고 그렇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거는 혁신 선대위인데 당 대표가 당연히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선대위를 미리 출범시키는 거는 받을 수 있는데 선대위원장에서 당대표가 빠지는 카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건 누가 봐도 그냥 당대표가 바보 되는 거거든. 그렇죠. 식물 당대표. 당신 빠져. 당신 전면에 나서면 선거 안 돼. 망해. 이거를 본인 스스로도 받아들이는 카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사실은 친윤 세력들은 장동혁 카드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제 용도 폐기하고 적당한 기회에 지방선거 끝나면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동선대위원장직도 못 받으면 더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개인적으로 그거 나도 한 자리 껴야 된다 무조건 이럴 것 같아요. 그 원오브 되면 하면 되죠. 한 그러니까 5명 정도 공동선대위원장 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공동선대위원장에 나는 무조건 껴야 된다는 걸 고집하고 근데 오히려 사실상 이제 전면에 나서는 거는 다른 사람이 좀 나서서 TV 화면에는 그 사람이 주로 잡히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지금 같은 싶어요. 국민의힘 상황에서 누가 혁신선대위를 맡으면 그러면 좀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저 사람이 무슨 혁신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누가 어느 정도가 와야 국민의힘의 혁신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유승민 정도 오면은 뭐 유승민? 정도 되면은 유승민 전 의원 정도 되면은 사실은 당내에 있고 경기지사 안 나간다고 했고 그다음에 상징성도 있는 것 같고 받을지 아니면 제안할지 둘 다 의문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국힘 입장에서 그래도 지방선거를 제대로 지려면 그러니까 제대로 그래도 선거답게 치르고 어차피 결과는 지는 거지만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유승민 전 대표를 사실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지금 경기도 후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힘에. 없어요. 없어요 사실상. 근데 공동 선대위원장은 조금 그 핀트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느낌이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가장 큰 광역단체인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간판으로만 쓰는 거는 오히려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마저도 쉽지 않을 거예요. 유승민 전 대표가 안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진짜 지금은 국민의힘이 뭘 해도 안 되는 판인데 여기서 괜히 껴봐야 손해다 이런 생각 나중에 책임만 질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유승민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 그런 또 스타일 아니시잖아요. 희생 헌신보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정청래 대표하고 만나면서 이제 출마를 공식화했고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하겠다. 그리고 그 메시지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정우 수석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자신의 지역구에 하정우 수석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거기 뭐 한동훈, 조국 대표 뭐 여러 사람이 되는데 하정우 수석이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조국은 오지 마세요. 예. 이 뜻이고. 조국은 오지 마세요 이 뜻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은 내 선거에 도움되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거죠. 내 선거에 도움되는 사람. 그렇죠. 어쨌든 네. 하정우 수석이 오게 되면 어쨌든 본인 선거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지역을 물려받는 게 누가 물려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기 선거도 해야 되고. 음흠.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하도 더 지금 조국 한동훈 얘기만 하니까 아. 혹시 오면 어떡하나? 진짜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오지 마시라 이러고 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아마 전에 또 예전이 부산시장 얘기도 있었거든요. 하정우 수석이요? 있었잖아. 있었는데. 그 초반에 예. 그렇죠. 그냥 설로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 이분이 또 뭐 정치하던 분이 아니라서 약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이 사람이 꼭 온다기보다는 이제 조국 장관 얘기 너무 물망에 오르니까 예. 좀 이제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 뉘앙스로 보내. 용으로 섞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정치 얘기는 전혀 하정우 수석 인터뷰 때 묻지는 않았는데 전재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하수석을 북갑 후보로 차출하려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 잘 안 됐다. 지금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타이밍이다. 기다려주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내심 내 안에 하정우 있다 이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같은 해석을 했어요. 진짜 중요한 목적은 조국 오지 말아요. 전재수의 북구갑에. 진정한 진심은 여기 조국 안 돼. 쳐다보지도 마라. 안 된다. 예. 라는 거고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 스스로도 북구갑은 절대 출마 안 할 거예요. 부산에 출마하게 되면 해운대 갑으로 하겠지. 거기 이제 주진우 의원이 그렇지. 본 후보가 되면 되면. 해운대 갑으로 가죠. 예, 당연히. 예. 그러니까 유권자 구성이 그런 데만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네, 그러니까 네. 서울로 따지면 뭐 강남 병, 부산의 해운대 갑, 네. 뭐 이런 데 아니면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북구갑은 절대 출마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예. 지금 최근에 돌아가는 거 보면 유일한 TK 지역 외에 출마 선언자인 주진우 의원이 국힘의 본 후보가 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요. 그렇게 되면 거기 보궐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국힘이 얼마든지 형편없는 후보를 내세우고 네. 또 민주당이 아무리 훌륭한 후보를 내세워도 네. 국힘이 대략 65% 이상 득표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예. 강남 병이 그렇거든.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국힘 초강세 지역이야. 아하, 예. 거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기존의 국힘 지지층을 국힘의 지금 염증을 느끼는 기존의 지지층을 흡수하고 예. 민주당 중에 약간 연성의 지지층 조금 더 모아서 예. 40% 정도 득표로 당선될 수 있는 예. 그런 지역을 골라야 되거든요. 아하.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대표는. 그런 데가 해운대 갑이 딱이지. 네. 근데 이제 들리는 소문으로는 특히 이제 박형광 기자가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해서 취재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그 경선, 그러니까 그 공천은 장도영 대표한테 받아야 되지만, 현장에서 선거 캠페인은 한동훈 대표랑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 캠프에서 한동훈 대표 우리 같이 해요. 런닝메이트로 뭐 이런 제안도 했다. 진짜요? 그래서, 예, 근데 그 제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박형준 시장 쪽에서 한동훈 대표 쪽에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을 박형광 기자가 확인은 했더라고요. 예. 선거는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선거는 네. 공천장을 딱 받는 순간부터 그때는 네. 당대표가 뭐가 없어요. 내 당선이 최고의 목표인데 네. 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명이 아니라 멸문지화를 당한 사람도 끌어다가 도와달라고 예. 끌어오는 거야. 예. 선거는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치러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해운대 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출마하면 예.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으로 배지 달고 국회 올 수 있다. 아니 물론 이제 민주당 후보가 어떤 사람이 누구냐. 나가느냐, 예. 또 국힘에서 어떤 후보를 내세우느냐 이게 대진표가 나와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게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는 어쨌든 기존의 통계상은
그런 지역구만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안 되고. 그렇군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동연 경기지사하고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두 분이 또 출마를 공식화했어요. 그 경기도지사 후보가 3파전. 지금 모두 후보는 5분이 좀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을 받을 분은 누구입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자, 알다시피 뭐 저거 물어봐야지. 저는 후보 뛰고 있는 사람이 이게 또 나중에 시비에 걸릴 수 난감하네. 있어서 예. 저 우리 김용남 의원님한테 용남 형한테 물어보세요. 용남 형한테 물어볼까요?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렇게 총 5명 중에 주로 거론되는 3명의 후보에 이제 3분지계가 되면 네. 진짜 점치기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제 5명이 출마하면 그 예비 경선을 거쳐서 결국에는 결선이 있잖아요. 예비 경선, 본 경선, 결선이 있잖아요. 네. 결선은 결국에는 2명이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김동연 지사는 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 민주당의 김동연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좀 핸디캡을 안고 뛰는 경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네. 엄청 사과를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요즘 계속 사과하시더라고요. 네, 계속 사과 모드예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아는 거죠, 예, 이제. 실제 당내 경선에서 어떤 분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경선과 관련해서는 토론회를 TBS가 초청을 했는데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토론회 불참하면서 이게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국회의원 직함 갖고 활동하는 거 금지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캠프에서. 캠프에서 네, 뭐 이제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얘기할 수 있죠. 아, 그 얘기할 수 있죠. 서울이니까. 경기도가 서울 남의 아니라. 동네니까. 예, 서울이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본선이 되면 다 당에서 가는데 예. 국회의원이 어느 캠프에 가면 사실은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좌관들이 있고 시도위원들이 있고 간단 네. 말에 지역구에 있는 분들 가면 사실은 그걸로 이제 다른 후보들이 조금 이제 견제 아닌 견제 또 네. 받고 있는 거라 물론 뭐 그 수로도 따지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현역 의원들은 근데 이제 나머지는 또 다 현역 의원이신 분들이라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현역 의원은 개인은 상관없는데 지지자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출마는 상관없는데 네. 돕는 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또 그럼 기초 단위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냐 다 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서울만 허용되고 경기도는 안 되냐? 그럼 이제 뭐 다른 뭐 기초 뭐 광주 전남면 안 되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원칙을 딱 정해놓는 게 좋아요. 당에서 당이. 그래야만 예. 근데 당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이런 걸 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다 국회의원들이라서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주로 정원호 후보 측 캠프에 많은 현역 의원들이 이제 참여하고 하고 뭐 있어요. 하면서 예.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겠죠. 근데 지금 정원호 후보 캠프에서 그 따르는 거로 입장을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타이틀 없이 돕는 거로 해서 그건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토론회도 앞으로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당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만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약간 입장이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잡히면 네. 뭐 어떤 당선관위 주관 이외에 다른 매체에서 토론회가 잡히면 참여할 듯한 뉘앙스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이 이른바 기초단체장으로서 중앙 무대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단체장으로 인지도도 쌓고 성과를 인정받아서 이제 큰 선거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매체가 주최하는 그런 토론회는 되도록이면 많이 하면 좋죠. 어차피 본선거 때는 이거 세게 붙거든. 그럼요. 아무리 네. 지금 국힘이 예방 주사 맞아야 됩니다. 그럼요. 네. 아무리 국힘이 지금 네. 망한 집안이라도 네.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국힘 후보가 된다고 하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썩어도 준치라고. 예. 부자가 망해도 그러니까 3대가 먹고 세게 산다고.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미리 많이 토론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일단 정원호 청장 캠프는 굉장히 인원이 북적북적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물이 3층인가 뭐 5층인데 자리가 없대요.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서울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꽤 된다면서요. 엄청 그렇죠, 엄청 예, 많죠. 10,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0개나 돼요? 그렇다고 그러대요. 대통령보다 그래서 더 경기도 많아요? 어제 기자들 사이에 경기도지사가 더 많냐 서울시장이 더 많냐 막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감론을박을 했었는데. 서울시는 예. 그 기초단체 구 역할보다 시가 거의 다 컨트롤을 그렇죠. 해요. 경기도는요? 예, 경기도는 서울시가 서울시가 그렇고. 서울시는 거의 시에서 컨트롤해요. 도시계획이나 모든 예, 것들을 그리고 무슨 지방공사도 다 서울시 산하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보다는 이제 큰 도시들이 많잖아요. 큰 도시 뭐 100만 도시들도 있고 이런 데는 그 기초 단위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은 서울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더 많을 것 같다. 그게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같은 광역단체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경기도지사보다 서울시장이 파워가 훨씬 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장관급이죠.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도로 뚫고 다리 놓고 뭐 아니면 여기를 뭐 주거 지역으로 지정하던 공업 지역으로 지정하던 뭐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하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도 같으면 각 시군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도시 기본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그 권한이 아예 없어요. 그냥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권한이란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인구는 경기도가 300만 명 이상 더 많은데 훨씬 많은데 서울시보다 서울시장이 대통령 다음 자리처럼 언급이 되고 지방선거의 꽃을 서울시장 선거라고 하는 게 네. 권한이란 측면에서 서울시장이 최고야 하여튼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예. 공무원 급수도 네. 장관급, 차관급. 경기도시에는 아직까지 차관급. 차관급. 예. 서울시장은 장관급. 장관급. 그렇군요. 예. 제가 그 뉴타운 막 쟁점이 있었을 때 서울시 출입하고 그 이후로 서울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자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52분 지나고 있어서 요 얘기는 또 피해갈 수가 없어서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소 취소와 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논란이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민주당에서 그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얘기를 해야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어쨌든 뭐 밝혀라. 취재원은 정부 고위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까네요. 예. 정부 고위 관계자가 취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쨌든 취재원은 보호해요. 예. 근데 어쨌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고위 검사들한테 말했다는. 저는 이 말이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이 말 한다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그 조폭 같아. 아니 원래 이런 얘기 많이 돌아요. 내 말이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은 뭐 여의도나 뭐 네. 많이 도는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치고 네. 진짜인 사람 잘 없거든요. 대체로 그러면은 사자가 많죠. 네. 네. 그 다음에 뭐 검사들이 그럼 정식으로 지휘하라 이랬다 그랬으면 그 지휘하는 사람은 아니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성 장관이 나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인수 기자가 취재원 밝히라는 게 아니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언론의 기본 네. 역할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그걸 이제 못하겠다 취재원하고의 그러면. 약속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취재원을 밝히라는 게 아니잖아요. 안 밝히. 그 아니, 장관. 그러니까 취재원하고 약속해서 그 네. 사람이 누군지는 안 밝히기로 해서 못 밝힌다. 아이 그러면은 그럼 아예 그럼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 그 자신이 말았어야 없으면. 됐다. 예. 예. 취재원 밝히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정부 고위 관계자. 예. 아니면 최소한 이야기 비슷하게 뭐 예. 법적에. 그러니까 정성호는 그럼 아니다라고 얘기해줘야죠. 그럼 정성호 아니면 정성호 누구냐? 장관이 어쨌든 검사들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장관이기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이 나 아니다 그랬으면은 네. 최소한 맞다. 정성 장관 아니다. 정도라도 얘기해줘야 그 다음에 진척이 되잖아요. 네. 뭐 아니 언론도 어쨌든 팩트 체크 의무가 있으니까 진척이 안 되잖아요 전혀. 예. 그런 문제가 있다. 예. 무책임한 거죠 제가 보기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장인수 전 기자의 전달 내용이 대통령 최측근인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위 관계자가 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정확한 내용을 밝히면 취재원이 특정이 되잖아. 네. 근데 이 경우엔 그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수의 고위 검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내용을 구체화시키더라도 취재원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정부 고위 관료 뭐 누가 봐도 그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일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러면 정성호 장관이 검사들 뭐 몇 명한테 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니 뭐 텔레그램을 보낸 거야, 문자를 보낸 거야.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야죠. 네. 그걸 못하면 이미 고발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정통만법인데 내용은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니까 네. 이건 피해자가 이제 누구예요 그러면? 응? 피해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고위 관료였지. 고위 관료예요? 관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내용의 구체성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봤냐? 장 기자가 봤냐? 텔레그램이나 문자를 본 적이 있느냐? 아니다. 뭐 그냥 전원만 들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이게 피해가기 쉽지 않을 거려. 네. 뭐 저희가 뭐 방송 준비하느라고 오늘 아침에 이제 다 챙겨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여러 매체에서 조금 나오는 게 이 김어준 씨가 공소 취소 그 보도와 관련해서는 장인수 기자가 책임질 일이고 고소는 모조리 무고를 걸어버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그러니까 공소 취소 거래서를 방송하기 전 그 장 기자와 사전의 내용을 공유하고 조율했다라는 주장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고 관련돼서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좋다. 모조리 무고로 걸어버릴 것이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태가 더 커지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뭐 방송 나와서 말한 걸로 뭐 고발도 많이 당해봤는데 매체를 거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매체는 대부분 발언한 사람이 문제죠. 그리고 그러니까 김어준도 저렇게 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발해봐. 나는 몰랐다 하면 끝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몰랐어. 본인 얘기야. 내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뭐 김어준 방송에 나왔으니까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1차 책임은 예. 장인수 발언자에게 있는 거지 그 매체에 있는 건 아니에요. 매체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항상 논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장윤선 편의점에서 나와서 현근택이 뭐라고 했다. 그래서 장윤선을 고발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말한 사람이 문제지. 그래서 매체는 제가 보기에 고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끔 맞장구 치다가 같이 고소 그런 경우도 당하는 있지. 경우는 꽤 많죠. 대체로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당하신 경우가 있어요? 많죠.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그 한옥건설이 저희를 포함해서 이제 김환 기자가 출연해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그러니까 김환 기자가 출연한 모든 매체를 다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8개인가 9개 매체가 동시에 이제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경찰이 거의 혐의 없음 불성치로 다 결정합니다. 그래 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아니 매체는 사실은 그냥 와서 얘기한 거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한 건데 장소라기 기회만 제공한 이제 건데. 점점 강대강 대결로 가는 듯한 느낌인데 그거는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언급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사실 확인을 보다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거고 문제가 불거지고 나면 2보 3보를 해야죠. 고위 관계자 누구다. 그 그렇죠. 누가 몇 사람한테 누구 뭐 이게 다수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2보 3보를 내놔야지. 그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하면서 더군다나 뭐 그 법적 대응을 지금 언급하는 거는 이게 뭐지? 이게 똑같아요. 이게 전쟁은 터졌는데 웬만하면 휴전하고 끝내야지. 보다 센 그 화력을 퍼붓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끝이 나나요. 네. 이게 우리 뭐 여기도 물론 유튜브지만 유튜브가 언론의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책임. 우리가 뭐 방심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언론이 만약에 어떤 보도를 했을 때 그거를 거르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점검하는. 그게는 또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법적 조치하면 법으로 가는데 사실 법으로 가기 전에 네. 언론
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예. 이런 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체크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라는 회사에 다닐 때 이제 그때 20년 전에는 인터넷 언론이 또 언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실관계의 확인의 엄격함은 네. 뭐 기성 레거시 미디어나 똑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취재 보도에 있어서 원칙을 흐트러뜨린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소고발 당연히 그때도 네.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다 했었던 거고 유튜브라 그래서 그러면 대충 얘기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도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윤리와 그렇죠. 책임에 따른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그 김어준 씨는 뭐 접속자가 너무 많은 매체에 나와서 출연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장인수 본인이 책임질 일이고 여기 접속자가 많은 거가 잘못이냐. 이런 매체를 선택한 건데 그 자체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는 거고 오늘 아침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서 전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최소한 이런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요구를 민주당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처음이면 모르겠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김민석 총리 그 여론조사에서 너냐 빼냐 이럴 때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합당 과정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정청래 대표가 뭐 악수를 했느니 말느니도 그렇고 이게 우연히 치고는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당내 갈등이나 이를 증폭시키는 과정에 한복판에 있잖아요. 네. 물론 뭐 내가 무슨 뭐 구독자 많은 게 잘못이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치 특히 민주당과 관련된 갈등 분쟁에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게 마치 이제 차기 당권 뭐 차기 대권 이내까지 다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약간 뭐 저제를 하든지 조심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민주당 뭐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자제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본인이 원하지 않든 간에 민주당이 어떤 문제가 되고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되는 데는 항상 지금 김어준 이 방송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이 뭐. 나갔잖아요, 민주당이. 아니 저는 사실은 뭐 많이 안 나가는데 많이 나가는 것도 봤는데 그래서 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뭐 갈등을 증폭시키고 논란이 되고 있어서 우리도 이게 며칠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뭐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임이 법적 책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임이라는 것은 도의적 책임도 있는 것이고 정치적 책임도 있는 것이고 포괄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이제 꼭 법적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다면 도의적이든 뭐 포괄적이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사과를 하는 게 맞겠죠. 네. 대체로 이제 조금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김어준 씨는 무고로 걸겠다라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희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쉽지 않네요. 쉽지 않고 근데 무엇보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예, 해야 될 일이 특히 이제 개혁 과제들 언론 개혁은 하나 진도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금 좀 또 정부가 대통령께 제가 어제 이제 취재해 보니까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가 되면 개혁할 수 있겠냐. 그렇죠.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죠. 나한테 남은 시간은 토탈리 3년이다. 그래서 이 안에 확실하게 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속도와 시간을 강조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자기네들은 더 열심히 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당국자들의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비상계엄이 터지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고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개혁을 해야 그래야 또 다음에 개혁이 이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크게 보고 언론도 또 정부도 정치인들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씀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끝으로 네. 현근택 변호사님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네, 인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청자 여러분들께. 예, 지난번에 어쨌든 제가 뭐 약속은 지켰습니다. 복귀 처음 한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복귀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부시장 끝나고 와서 복귀해서
주마다 나와서 했는데요. 저도 뭐 정치인이라서 아직 이제 벽보를 못 걸어봐서 거는 게 1차 목표고. 그래도 뭐가 어쨌든 이제 도전을 했으니까 돼야 되는 거고 뭐 반응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나중에 초대석으로 한번 불러주시면 오, 보겠습니다. 초대석으로. 이제 뭐 이런 채널 없이 초대석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현 변호사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목소리가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돌아오는데요. 아 그래요?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좀 돌아왔어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열심히 하시기를 예, 현장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